같은 100만 원을 빌려도 신용점수가 깎이는 폭은 창구마다 달라. 카드업계 통계를 보면 지난 7월 8개 전업 카드사의 카드론 평균 금리는 연 14.15%야. 그런데 결제성 리볼빙의 평균 수수료율은 연 17.88%고 카드사별 최고 수수료율은 19.9%까지 올라가. 법정 최고 금리가 20%니까 사실상 천장에 붙어있는 셈이지. 여기까지는 그냥 리볼빙이 더 비싸다는 얘기야. 문제는 그 다음이야. 더 비싼 이 상품이 신용점수에도 더 크게 반영돼. 그런데 정작 한도는 더 쉽게 나와. 비싸고 점수도 더 깎이고 그런데 문턱은 제일 낮아. 이 셋이 한자리에 모여있다는 게 오늘의 핵심이야. 왜 이런 조합이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이걸 알고 고르는 것과 모르고 고르는 게 결과가 얼마나 다른지 처음부터 풀어줄게. 먼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부터 짚자. 금융당국이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며 카드론 총량을 조였어. 효과는 숫자로 나타났지. 카드론 잔액은 42조 7,957억 원으로 전월 42조 9,093억 원보다 1,136억 원 줄었어. 2달 연속 감소야. 그런데 같은 기간 옆 창구는 반대로 움직였어. 결제성 리볼빙 2월 잔액은 6월 기준 6조 7,288억 원, 3월 6조 5,724억 원 이후 넉 달 연속 증가야. 현금 서비스도 마찬가지야. 4월 5조 8,245억 원, 5월 6조 1,281억 원, 6월 6조 3,938억 원, 2달 연속 늘었지. 이유는 규제가 보는 화면에 있어. 카드론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그러니까 DSR 규제 대상이야. 내 소득 대비 원리금 부담을 따져서 한도를 막아. 반면 리볼빙과 현금 서비스는 형식상 대출이 아니라 결제 이월과 단기 여신이라 이 계산에서 비껴가. 그래서 한도가 더 쉽게 나와. 그런데 오늘 하려는 얘기는 이 이동 자체가 아니야. 옮겨간 그 창구가 내 신용 점수를 어떻게 다르게 계산하는지야. 그리고 그 계산 방식은 뉴스가 끝난 뒤에도 계속 남아있어. 신용 점수를 대부분 이렇게 오해해. 빚이 많으면 깎이고 잘 갚으면 오른다. 금액의 문제라는 거지. 그런데 평가사가 공개한 구성을 보면 얘기가 달라져. 나이스 평가 정보의 개인 신용 평가는 크게 네 덩어리야. 상환 이력 30.6%, 부채 수준 26.4%, 신용거래 기간 13.3%, 그리고 신용 형태 29.7%. K12는 배분이 또 달라. 상환 이력 21%, 부채 수준 24%, 신용거래 기간 9%, 신용 형태 38%야. 여기서 눈여겨볼 게 신용 형태라는 항목이야. 이건 금액이 아니라 종류를 보는 칸이야. 어떤 업권에서 어떤 성격의 상품을 어떤 방식으로 쓰고 있는지, 은행 신용대출인지 카드론인지 현금 서비스인지 리볼빙인지를 구분해서 반영해. K12 기준으로는 이 항목이 38%로 네 덩어리 중에 제일 커. 부채 수준, 그러니까 내가 빚을 얼마나 지고 있느냐보다 비중이 더 크다는 뜻이야. 얼마를 빌렸느냐보다 어디서 빌렸느냐가 더 크게 반영되는 구조지. 왜 이렇게 설계했을까? 평가 모형은 도덕을 평가하는 게 아니야. 확률을 계산하는 거야. 과거 수천만 건의 데이터에서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이 실제로 더 많이 연체했는지를 뽑아내는 통계 작업이지. 그 데이터에서 특정 창구를 쓰는 행동이 연체와 강하게 붙어 나오면 모형은 그 창구에 무게를 실어. 그러니까 신용 형태 점수가 낮게 나온다는 건 내가 나쁜 사람이라는 판정이 아니야. 너와 비슷한 창구를 쓴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더 많이 무너졌다는 관찰이야. 억울하지만 그게 모형의 언어야. 그럼 리볼빙과 현금 서비스는 그 통계 안에서 어떤 자리에 있을까? 여기서 중요한 전제를 하나 밝히고 갈게. 나이스든 K12든 상품별로 몇 점씩 깎인다는 표를 공개하지는 않아. 공개된 건 방금 본 평가 요소와 비중까지야. 다만 그 구조와 금융정보 매체들의 공통된 설명을 종합하면 리볼빙과 현금 서비스 이용이 카드론보다 점수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게 업계에 일치된 설명이야. 대출과 리볼빙은 기록에 남는 문장 자체가 달라. 카드론을 받으면 그건 돈이 필요해서 심사를 받고 빌렸다는 기록이야. 심사를 통과했다는 사실 자체가 상환 능력에 대한 한 번의 확인이기도 하고 갚는 날짜도 정해져 있어. 리볼빙은 성격이 달라. 이번 달에 청구된 카드값을 다 내지 못하고 일부를 다음 달로 넘겼다는 기록이야. 빌린 게 아니라 약속한 결제를 다 못 지킨 쪽에 가깝지. 모형 입장에서 이건 대출 수요 신호가 아니라 현금 흐름 부족 신호로 읽혀.
현금 서비스도 계열이 같아. 정식 명칭은 단기카드 대출인데 심사 없이 즉시 현금을 뽑는다는 건 당장에 현금이 마르고 있다는 뜻이라서 특히 반복 이용이 민감하게 잡혀. 여기에 하나가 더 겹쳐. 부채 수준이라는 항목은 내가 받은 한도 대비 얼마나 쓰고 있는지도 같이 봐. 그런데 리볼빙 2월 잔액은 다 갚을 때까지 카드 한도를 계속 물고 있어. 잔액이 남아있는 동안에는 소진율이 높은 상태로 유지되지. 그래서 리볼빙은 한 번에 두 칸을 건드려. 신용 형태 칸에서 한 번, 부채 수준 칸에서 또 한 번. 이게 리볼빙이 카드론보다 비싸면서 점수에도 더 불리한 구조적 이유야. 그런데 정작 이걸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빚을 졌다는 느낌이 거의 없어. 그 감각의 공백이 세 번째 구조야. 결제성 리볼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숫자로 보자. 이번 달 카드값이 100만 원인데 약정된 최소 결제 비율이 10%라면 10만 원만 결제되고 나머지 90만 원은 다음 달로 넘어가. 넘어간 90만 원에는 수수료가 붙고. 이 과정에서 빠져있는 게 뭔지 세어보자. 대출 신청서를 쓴 적이 없어. 심사를 기다린 적도 없고. 통장에 돈이 입금되는 장면도 없어. 계약서에 서명한 기억도 없지. 오히려 카드를 만들 때 함께 약정돼서 자기가 쓰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아. 사람은 결정을 내렸다고 느낄 때만 그 결정을 기억해. 리볼빙에는 결정의 순간이 없어. 이번 달 청구서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경험만 남지. 그래서 머릿속 장부에는 아무것도 안 적혀. 문제는 평가 모형의 장부에는 정확히 적힌다는 거야. 여기서 비대칭이 생겨. 내 체감은 0에 가까운데 기록은 최대치로 남아. 반대로 은행에 가서 서류를 갖추고 신용대출을 받는 건 체감상 훨씬 무거운 결정인데 기록상으로는 오히려 정상적인 신용거래로 잡혀. 그러니까 사람들이 리볼빙을 고르는 건 계산을 잘못해서가 아니야. 계산할 대상이라고 인식조차 되지 않는 형태로 설계돼 있어서야. 제일 조용한 문이 제일 비싼 문인 거지. 그럼 이 조용한 선택이 실제로 내 돈에서 얼마를 가져가는지 숫자로 옮겨보자. 같은 카드론 안에서도 금리가 어떻게 갈리는지 보면 답이 나와. 7월 기준 카드론 평균 금리는 연 14.15%인데 신용점수 700점 이하 차주의 평균 금리는 연 17.45%야. 3.3%포인트 차이지. 이걸 금액으로 옮겨볼게. 3천만 원을 빌렸다고 치고 원금을 그대로 둔 채 1년 이자만 단순하게 계산하면 차이가 99만 원이야. 신용점수 한 칸이 만들어내는 차이가 그 정도라는 얘기야. 그런데 진짜 비용은 이자 차이가 아니야. 문이 닫히는 거야. 점수가 일정 구간 아래로 내려가면 은행 신용대출 심사 자체가 안 통과돼. 전세자금 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심사에서도 같은 점수를 봐. 이자를 더 내는 게 아니라 선택지 자체가 사라지는 국면이 오는 거지. 그리고 여기에 시간의 비대칭이 있어. 리볼빙을 신청하는 데는 앱에서 30초면 돼. 그런데 이용 이력은 일정 기간 평가에 남아있고 점수가 회복되려면 그 기간을 지나 보내면서 정상 거래 기록을 다시 쌓아야 해. 내려가는 건 30초, 올라오는 건 몇 달에서 몇 년이야. 이게 통계에서도 확인돼. 한국은행 집계를 보면 올해 1분기 취약차주의 연체 진입률은 5.5%야. 2015년 이후 장기 평균인 4.8%를 웃돌지. 규제가 연문으로 밀어낸 수요가 실제로 어디에서 무너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야. 그럼 진짜 급할 때는 뭘 기준으로 골라야 할까? 순서가 있어. 첫째, 한도 조회는 점수를 깎지 않아. 이게 제일 중요해. 대출을 알아보면 점수가 떨어진다는 말이 워낙 퍼져 있는데 조회 기록 자체를 개인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도록 제도가 바뀐 지 이미 10년이 넘었어. 그런데 이 오해 때문에 사람들이 비교를 포기해. 비교를 포기하면 남는 선택지는 이미 손에 쥐고 있는 카드뿐이지. 잘못된 상식 하나가 사람을 제일 비싼 문 앞에 세워두는 거야. 물론 실제로 대출을 실행하면 그건 기록에 남아. 조회와 실행은 다른 얘기야. 둘째, 만기가 있는지 봐. 만기가 있는 빚은 언제 끝나는지가 정해져 있어서 내가 관리할 수 있어. 리볼빙은 내가 스스로 끝내지 않으면 끝나지 않아. 같은 금액이라면 끝나는 날짜가 적혀있는 쪽이 점수 관리에서도 유리해. 셋째, 창구 개수를 늘리지 마. 급하면 여기저기서 조금씩 당기게 되는데 신용 형태 항목은 금액보다 조합을 봐. 한 군데서 필요한 만큼 받는 것과 네 군데에서 나눠 받는 것 중에 뒤쪽이 더 불리한 신호로 읽히는 게 보통이야. 금액을 쪼개면 부담이 줄어드는 것 같지만 기록상으로는 여러 창구를 동시에 두드렸다는 흔적이 남아.
넷째, 한도 소진율을 봐. 카드 한도를 거의 다 쓰고 있는 상태가 오래 이어지면 부채 수준 항목이 눌려. 통상 권고되는 기준은 한도의 30% 안쪽이야. 그래서 2월 잔액을 남겨두는 건 수수료만 내는 게 아니라 다음 대출의 한도까지 미리 눌러두는 선택이 돼. 이미 리볼빙을 쓰고 있다면 오늘 확인할 건 3개야. 약정이 걸려 있는지, 2월 잔액이 얼마인지, 수수료율이 몇 %인지. 카드 앱에서 3분이면 확인돼. 정리하면 판단 기준은 이거야. 이번 달을 넘기는 값이 얼마냐가 아니라 이 선택이 다음 대출의 금리를 얼마로 정하느냐. 지금 누르는 버튼 하나가 다음 심사의 조건을 미리 쓰고 있는 거야. 오늘 얘기를 정리할게. 카드론 총량이 조여지면서 잔액은 42조 7,957억 원으로 2달 연속 줄었는데 규제를 비껴가는 리볼빙은 6조 7,288억 원으로 넉 달 연속, 현금 서비스도 2달 연속 늘었어. 그런데 그 연무는 수수료가 최고 19.9%로 더 비싸고 신용점수에는 신용 형태와 부채 수준 두 칸을 동시에 건드려서 더 크게 반영돼. 신용점수는 내가 빚을 얼마나 졌는지만 세는 장치가 아니야. 어떤 창고를 쓰는 사람인지를 분류하는 장치야. K12 기준으로는 그 분류 항목이 38%로 제일 무겁고, 그래서 급전이 필요한 순간에 진짜 질문은 어디가 제일 빨리 나오느냐가 아니라 이 창구가 내 기록에 어떤 문장으로 남느냐야. 그리고 그 답을 확인하는 비용은 0원이야. 한도 조회는 점수를 깎지 않으니까 오늘 딱 하나만 챙긴다면 그거야. 비교부터 하고 나서 고르자. 다음 편에서는 반대 방향을 볼게. 통신비나 건강보험료, 납부 실적을 제출하면 신용점수를 올려준다는 제도. 그게 실제로 몇 점짜리인지 숫자로 뜯어볼 거야. 구독해두면 놓치지 않아. 경제학 사용설명서였어.